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달에요. 9월 달 아파트 매매 거래가 3,500건을 넘어선 시기가 6월에서 8월까지는 이제 3,500건을 넘었는데 이 시기 이 3,840건까지 거래가 됐다고 그래요. 매매 거래량이. 그런데 9월 달에 통계가 나온 게 한 3,243건.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다 좀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3,500건 정도 나왔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10월 달 거래량은 3,000건 언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야. 자, 뭐 당연하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유가는 폭등하고, 경기는 최악이고, 그죠? 뭐 10월 거래량은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거래가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저는 뭐 저희 와이프가 부동산을 하니까 부동산 중개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잖아요.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뭐 세종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매매도 거의 죽었고, 그죠? 매매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가격이 좀 거래가 된다니까 전보다 높은 가격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거래가 안 되죠. 그죠?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은 가격을 낮춰서 전에 거래됐던 가격 기준보다 조금 낮춰서 그런 것들만 거래가 되고 거래가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전세도 별로 안 움직여요. 그죠? 이 전세가 안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냥 산다는 거야. 눌러 앉아 산다는 거야. 왜냐면 이사 가면 뭐 중개비 깨지고 이사 비용 깨지고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간 게 또 전세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세 수요가 많아지겠죠.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조금 올려주고 살거나 아니면 그 가격에 살거나 그래서 전세도 안 움직이고 매매도 안 움직이고 지금 시장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완전히 죽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래가 완전히 죽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마 아사 직전일 거요. 거의 거래가 안 되니까 뭐 계속 폐업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심각해요. 이게 몇 개월만 더 가면 뭐 중개업소 폐업하는데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다가 금리는 최고가를 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는 뭐 거의 폐업 수준이고, 그죠? 자영업자 좀 너무 안 돼요. 뭐 그게 그대로 이 여론에 반영돼서 여당의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영업자들은 대출이 많잖아요. 그죠? 굉장한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의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이에요. 요즘 뭐 하이닉스 계열사들도 뭐 구조조정이라고 그러고 문제는 대기업이 구조조정 한다는 거야. 뭐 중소기업은 그냥 망하는 거고 중소기업들은 그냥 막 부도가 속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기업들도 엄청난 구조조정이죠. 뭐 카카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구조조정이고 자 그게 정치판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연준이 이야기를 하나 보시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중동 아랍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연준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확산되면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루들의 시각하고 똑같죠. 연준은 가볍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연준은.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가볍게 대응을 하잖아. 안 해요. 미국제 금리가 뛰었다고 금리를 안 올리겠다. 그렇게 대응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금 미국은 고금리를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아직도 경제가 강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중심축이에요. 세계 경제의 어떤 그 통제할 수 있는 중심축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말하는 걸 우리가
의미 있게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중동 아랍으로 확산될 수 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군인들을 투입하기 직전이죠. 뭐 거의 투입한다고 봐야 되죠. 자, 문제는 투입했을 때 과연 그 주변 국가들이 이 개입을 할 수 있겠냐.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반드시 개입하겠죠. 뭐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뭐 시리아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중동이 이란이 개입하느냐. 자, 그게 문제겠죠. 물론 이제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란이 개입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어쨌든 가자로 들어가면 중동 아랍은 전쟁으로 아랍으로 전쟁이 확산된다. 자, 그것을 연준이 우려하고 있고 그게 시장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이 우려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 시장에 광범위한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보는 거예요. 9.11 테러와 같은. 사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중동판 9.11 테러야. 뭐 1000명이나 죽었는데 뭐 완전히 그것도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냥 대학살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9.11 테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홀로코스트로 생각하더라고.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정학적 긴장이 악화되면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뭐 어디 신문 기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확산되면 원유가 100달러에서 120달러, 150달러. 자, 우리가 원유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원유가 움직이는 건 뭐예요? 중동의 역학관계죠. 그죠?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이게 문제는 뭐냐면 원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급망과 생산의 오랜 기간 차질을 빚는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원자재 가격이. 자, 그래서 1970년대에 그 인플레이션 폭등이 온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뭐 무분별하게 막 집을 사고 그 투기꾼 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뭐 갭 투자로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죠? 자, 조용히 있을 땐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세계가 시끌벅적한데 그리고 내가 내일 내 자리에서 잘릴지 안 잘릴지도 지금 몰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내년에는 뭐 그냥 대기업들도 다 구조조정이야. 그죠? 은행들도 구조조정이야. 그죠? 구조조정 바람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그동안 대출받아서 집 사는 분들은 다 매물을 내놔야 돼. 30%, 40%막 폭락하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최소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파월 의장은 지정학적 긴장이 전 세계 경제활동에 중대한 위험이 됐다고 하면서 높은 불확실성을 촉발하고 있다. 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라는 게요. 자, 월가는 연준이 많아야 한 차례 올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아지는 와중에 장기금리만 치솟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의 원인을 찾는데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수수께끼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수수께끼는 무슨 수수께끼예요. 뻔히 나온 답이죠. 자, 그래서 지금 2년물 국채금리가 7월에 4.9%대에서 현재 5.2%. 그죠?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3.8에서 4.9로, 그죠? 폭등 거의 5%에 됐죠. 자,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 자, 이렇게 폭등하는 원인은 지금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지배적인 그 이유는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 당연히 그 배경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위기라는 거예요. 재정 위기. 미국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다 또 지원하고, 그죠? 또 이스라엘도 도와줘야 되고, 그죠? 이렇게 쓸 돈은 많은데 쓸 돈이 많다 보니까 재정 적자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게 국제 발행을 늘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국채금리가 뛸 수밖에 없죠. 미국 국채금리가. 자,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그루들은 미국의 지출이 커지고 있다. 자, 장 보이민 블랙락 그 투자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재정 정책에 따른 더 높은 기간 프리미엄 위험이 있다며 장기 국채 보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쓸 돈이 많아진다. 자, 그렇게 되면 장기 국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물론 저금리로 갈 수도 있었죠. 그죠? 갈 수 있었는데 돈을 많이 풀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저금리였어요. 그죠? 아니 미국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러시아의 원자재, 그죠? 그다음에 중동의 석유 싸게 사니까 이 원유를 들고 있는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쟤네들은 돈을 마구 찍어내고 우리의 석유는 바닥나고 있고, 그죠? 그 사이에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생각을 했냐면, 자, 보세요. 다이먼이 자신의 회사 JP 모건 실적 발표 자리에서 전 세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는지 모른다고 경고했는데, 다이먼은 지정학은 내 생각에 우리가 당면한 이례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 그죠? 이런 전쟁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죠? 참 암울한 얘기. 자,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바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피해가 될 수 있는 국가들과 어떤 피해 상황을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IMF는 미중의 디리스킹 최대 피해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이죠. 이게 패권 전쟁에서 이제 수출 금지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은 흑연 그리고 또 뭐더라, 비소인가요? 그거 또 미국은 AI 반도체 서로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 될 수 있다. 그죠? 한국이. 왜냐면 중국에다가 원자재를 또 팔아먹고,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해서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원자재도 많고, 그래서 한국이 제일 피해 볼 수 있는데 피해 규모가 GDP의 10% 정도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IMF로 가는 거야, IMF. 자, 미국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이 본격화하면 중국과 밀접하게 엮여 있는 한국 경제가 특히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IMF가 경고를 하고 있고, GDP의 10% 이상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경제협력기구의 38개 회원국이 두 글로벌 블록으로 나누어, 그러니까 이제 프렌드 쇼어링, 동맹국가 연대를 하는 경우와 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같은 비관세 장벽을 서로에게 세웠을 때 중국 GDP는 6.8% 감소하고, 이때 세계의 GDP는 1.8%. 중국의 GDP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건 우리도 감소한다는 거니까. OECD 38개국 회원국 GDP는 1.5%가량 줄어드는 데 비해 한국은 4% 가까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과 유럽연합은 1%대, 미국은 0%대 손실이 예상된다. 또 이렇게 블록 없이 리쇼어링이 강화됐을 때 GDP 손실은 중국이 6.9%, 세계가 4.5%, OECD가 5%, 한국은 10.2%. 자, 감소해서 OECD 회원 가운데 가장 손실이 클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IMF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최대한 10%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